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IQ 207, 13세에 박사과정을 시작한 노르웨이의 천재 소녀가 MIT, 옥스퍼드, ETH 취리히의 러브콜을 모두 거절하고 한국행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서구 엘리트 교육계는 충격에 빠졌고 미국 뉴욕타임스는 세계 최고의 두뇌를 한국에 빼앗겼다는 헤드라인을 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문을 던졌죠. 왜 그녀는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 대신 낯선 동양의 나라를 선택했는가? 그리고 카린 할베르센, 이 천재 소녀는 출국 인터뷰에서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나는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삶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이 소녀가 한국에서 찾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계 최고의 천재가 마침내 감정을 배우고 사람이 되는 과정, 그 감동의 실화를 지금 시작합니다. 완벽함은 때때로 결핍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린 할베르센.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태어나 13세에 수학과 언어학 박사과정에 동시 입학했죠. IQ 207이라는 숫자는 제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낙인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대할 때마다 그 숫자부터 먼저 보니까요. 카린, 다시 한번 MIT 제안을 생각해 볼 수 없을까? 지도교수의 목소리가 연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노르웨이의 차가운 겨울 풍경이 보였어요. 하얀 눈이 내리는 베르겐의 풍경은 언제나 아름답지만 제게는 그저 눈 결정체의 기하학적 패턴일 뿐이었습니다. 교수님, 제게 MIT나 ETH, 옥스퍼드는 모두 같습니다. 그냥 다른 건물, 다른 사람들일 뿐이죠. 말하고 나서 제 목소리가 너무 기계적으로 들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제게 고기능 정서 저반응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쉽게 말해 감정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증상이죠.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에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 보통의 외모였죠.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빠져 있었어요. 살아있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마치 인간을 흉내내는 기계 같았죠. 저녁, 제 작은 아파트에서 노트북을 켜고 다시 한번 MIT의 제안서를 읽어봤습니다. 카린 할베르센은 현 시대 최고의 두뇌 중 하나이며 이라는 말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제 가슴에 울림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을 꺼내들었어요. 유일하게 제 감정을 기록하려 노력하는 공간이죠. 하지만 오늘도 감정이 아닌 사실만 적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문제를 풀었다. 교수님은 내 연구를 칭찬했다. MIT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내일은 언어학 모델 검증을 마쳐야 한다. 펜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이 제 삶의 전부였죠. 문제를 푸는 것. 하지만 삶의 문제는 풀지 못했어요. 난 세상의 모든 언어를 이해하지만 사람들이 왜 웃고 우는지 모르겠다. 소리내어 말했지만 텅 빈 아파트에는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옆집에서는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들은 무슨 감정으로 저렇게 소리내어 웃는 걸까요? 궁금했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도 교수님이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카린, 내가 원하는 것이 뭐니? 어떤 연구를 하고 싶어? 처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왜 사람들이 감정을 느끼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눈에 뭔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럼 수식이나 논리로는 답을 찾지 못할 거야. 너는 경험이 필요해. 일주일 후, 저는 국제언어학 캠프에 참석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곳에서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무언가를 느끼지 못하는 제게 감정의 세계로 가는 길을 보여줄 사람을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국제언어학 캠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감정 없이 발표를 듣고 있었죠. 그때 김재민이라는 한국 청년이 단상에 올랐어요. 그는 한글에 대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죠. 처음에는 그저 또 다른 언어학적 분석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열정이 느껴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느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인식했을 뿐이죠. 기억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겁니다. 미음은 입모양이고요. 한글은 우리 몸과 마음을 담은 기호예요. 슬라이드에 나타난 한글의 구조를 보며 처음으로 언어학적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죠. 김재민의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들었어요. 한글이 다른 문자보다 감정 표현에 더 유리하다는 증거가 있나요? 김재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증거보다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한글은 감정의 기호예요. 발음할 때 우리 몸의 움직임과 일치하거든요. 방문해보면 알게 될 겁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한국어를 배우면 감정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언어는 생각의 틀이자 감정의 통로예요. 카린 씨, 한국에 와보세요. 가면 알게 될 겁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MIT, ETH, 옥스퍼드. 어느 곳도 제게 해답을 주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제 두뇌만을 원했죠. 하지만 김재민의 말은 달랐어요. 그는 제 안에 있는 무언가를 깨우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모든 제안을 거절하는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충격을 받았죠. 카린,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한국은 내 연구와 전혀 관련이 없잖아. 저는 감정을 배우러 가는 겁니다. 제 인생의 빈 부분을 채우려고요.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에 처음으로 작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 붙일 수는 없었지만 분명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어 기초책을 펼쳤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단어를 발음해 보았어요. 입모양이 미소처럼 변했습니다. 이상했죠. 그저 언어를 공부하는데 왜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까요? 한국어의 비밀이 궁금해졌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어요. 저는 처음으로 설렘이라는 감정을 희미하게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죠. 감정이 없던 천재 소녀가 감정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뇌는 정보 과부하 상태가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소리, 너무 많은 색깔, 너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많은 감정 표현이었죠. 사람들이 큰 소리로 웃고, 울고, 포옹하는 모습은 제게 완전히 낯선 광경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카린 씨 맞죠? 하숙집 아주머니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불편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어깨를 두드리고 손을 잡았어요. 노르웨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신체 접촉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계적으로 대답했지만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택시에 타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풍경은 베르겐과 완전히 달랐어요. 높은 빌딩, 화려한 간판,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습니다. 하숙집에 도착했을 때 아주머니는 제 방을 보여주셨어요. 깔끔하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저녁 식사를 차려주셨죠. 많이 먹어요. 살이 너무 없어. 한국 음식 먹으면 기운 날 거야. 아주머니의 말투에는 제가 분석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알게 된 정이었지만 당시에는 그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타인이 내 건강과 식사에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첫날 밤 일기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한국은 시끄럽고 규칙이 없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웃고 친절을 베푼다. 불필요한 감정 표현이 너무 많다. 이곳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음 날 아침, 배정받은 학교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였어요. 복도를 걷는데 학생들이 저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외국인이다. 금발이다. 예쁘다. 그들의 솔직한 반응이 낯설었어요. 노르웨이에서는 사람들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마치 필터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교무실에 도착했을 때 교감 선생님이 저를 맞이했어요. 할베르센 박사님, 저희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현수 선생님이 당신과 함께 일하게 될 겁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조현수 선생님이었죠. 그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단호했어요. 할베르센 박사 환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해둘게요. 여기서는 당신의 IQ나 학위가 아무 의미 없어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입니다. 그의 직설적인 말에 당황했지만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 역할은 무엇인가요? 우리 학교에는 특별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중 한 명이 김은서예요. 자폐 스펙트럼 경계에 있는 학생이죠. 당신이 그 아이의 멘토가 되어줬으면 합니다. 처음으로 혼란스러운 감정이 일었습니다. 왜 세계적인 언어학자이자 수학자인 제가 중학생의 멘토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이유를 묻기도 전에 조현수 선생님은 말을 이었어요. 은서는 당신처럼 뛰어난 아이예요. 하지만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죠. 당신은 감정이 부족하고 은서는 감정이 넘쳐요. 서로에게 배울 게 있을 겁니다. 처음으로 제 상태를 정확히 짚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저를 한번 보고 제 본질을 꿰뚫은 걸까요? 그날 저녁 하숙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표정과 감정을 가지고 바쁘게 움직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궁금해졌습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감정을 느끼는 걸까? 내가 정말 그들과 같은 사람일까? 조현수 선생님의 수업을 참관하기로 한 날, 제 기대는 최소한이었습니다. 노르웨이의 엘리트 과학자들 사이에서 공부하던 제게 서울의 평범한 중학교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죠.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조현수 선생님은 저를 소개했어요. 그때 한 여학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홀로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김은서였습니다. 수업이 시작됐고 조현수 선생님의 교수법은 제가 경험한 어떤 방식과도 달랐어요. 이론보다 실습을 중시했고 학생들의 감정 상태를 끊임없이 확인했습니다. 민준이, 오늘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지영아, 그 아이디어 정말 창의적이다. 어떻게 생각했어? 수업 후 조현수 선생님이 물어보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정적 교류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학습은 효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와 공감 없이는 진정한 배움이 없어요. 점심시간, 그는 김은서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은서는 직설적인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은 왜 웃지 않아요? 슬픈가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냥 웃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은서는 제게 노트를 보여주었어요. 놀랍게도 복잡한 수학 공식들이 빼곡했습니다. 이거 제가 생각한 건데요. 맞나요? 수식을 확인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의 다 맞아요. 조현수 선생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보셨죠? 은서는 천재예요. 하지만 감정 조절이 어려워요. 당신과는 정반대죠. 은서와의 첫 개인 수업, 최고의 교육 방법론을 준비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볼까요? 설명을 시작했는데 은서의 흥미가 사라졌어요.
선생님은 왜 그렇게 차가워요? 마치 로봇 같아요. 가슴이 찔렸습니다. 나는 로봇이 아니야. 단지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할 뿐이야. 은서는 물었어요. 선생님은 슬프거나 기쁠 때 어떻게 해요? 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냥 계속 일을 해. 문제를 풀고 연구하고. 그럼 선생님은 행복하지 않네요. 다음 문제에서 은서가 틀렸을 때 제가 지적하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바보예요? 천재라더니 그냥 이상한 애예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틀린 건 틀린 거야. 그게 왜 울 일이지? 은서는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조현수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말했습니다. 박사님, 당신은 똑똑한데 왜 그 아이가 아프다는 걸 모르는 거죠? 은서는 자신의 정체성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처음으로 혼란스러운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먼저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요. 한국은 논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나라예요. 그날 밤 비를 맞으며 학교 근처를 걷다가 은서를 발견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울고 있었죠. 은서야, 왜 여기 있어? 다 젖었잖아. 은서는 말했어요. 저 바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생각할 뿐이에요. 제 가슴에 무언가가 저려왔습니다. 나도 그래.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느껴. 함께 비를 맞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한 평화를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서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조현수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어제 은서를 만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조현수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사님이 도움을 청하다니 신기하네요. 저는 감정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은서를 도우려면 제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는 한국어 책을 건네주었어요. 이걸 읽어보세요. 한글의 구조와 정서적 표현에 대한 책입니다. 책을 펼쳐보니 정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한국 특유의 감정 개념이었어요. 점심시간, 은서를 찾아갔습니다. 오늘은 수학 말고 다른 걸 배워볼까? 한국어에 대해 얘기해보자. 한국어에는 정이라는 단어가 있더라. 이 개념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은서는 말했습니다. 정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느끼는 거예요. 오래 함께하면서 생기는 따뜻한 마음. 처음으로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은서의 말 속 감정을 느끼려 노력했어요. 그럼 정은 시간이 필요한 감정이구나.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은서가 웃었어요. 맞아요. 선생님, 처음으로 제 말을 정말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 미소가 제 안에 무언가를 움직였습니다. 따뜻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책상 위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서의 편지였어요. 선생님께 어제 저의 말을 들어주셔서 고마웠어요. 선생님이랑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 단순한 편지를 읽는데 시야가 흐려졌어요. 제가 울고 있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눈물을 흘린 경험은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 같았어요. 새 연구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언어가 감정을 설계할 수 있을까? 언어 구조가 정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글을 중심으로 조현수 선생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실험이 필요합니다. 한글을 배우기 전과 후의 정서 인식 능력 변화를 측정하고 싶어요. 조현수 선생님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박사님, 이제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연구하시는군요. 실험을 위해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서는 제 연구의 중심이 되었어요. 놀라운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한글로 감정을 표현할 때 은서의 뇌파에 특별한 활성화가 일어났어요. 같은 감정을 영어로 표현할 때와는 달랐습니다. 연구가 진행될수록 제 안의 변화도 뚜렷해졌어요.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같았어요. 감정의 언어를. 할베르센 선생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어느 날 은서가 말했습니다. 놀랐어요. 제 감정 상태를 누군가가 알아차리다니. 더 놀라운 건 그녀의 말이 맞았다는 거였습니다. 맞아, 은서야. 오늘은 행복해. 연구 결과를 국제언어학회에 제출했습니다. 발표 전날 밤 조현수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준비는 다 됐나요? 네, 하지만 긴장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연구거든요. 개인적인 경험이 많이 담겨 있어서. 발표장에서 첫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은 기호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입니다. 제 여정을 이야기했어요. 발표가 끝났을 때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MIT와 옥스퍼드에서 공동 연구 제안이 왔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한국에 남고 싶었습니다. 제가 찾던 답이 여기 있었으니까요. 서울의 한 대학교 강당에서 첫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린 할베르센입니다. 노르웨이에서 온 언어학자이자 한국에서 사람이 된 사람이죠.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이제는 유머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MIT 대신 한국을 선택했냐고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MIT는 제 두뇌를 원했지만 한국은 제 마음을 찾아주었어요. 강해 후 조현수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에서 함께 연구하는 동료가 되었어요. 어떻게 지내, 카린? 좋아요, 선생님. 아니, 이제는 조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가 웃었어요. 난 항상 내게는 선생님일 거야. 내가 사람 되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학교를 나와 서울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게 집이었어요. 노르웨이의 차가움은 여전히 제 일부였지만 한국의 따뜻함과 정도 제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카페에 앉아 연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타이틀은 정서적 지능의 언어학적 기반 한글의 사례였어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예전의 메마른 기록과 달리 이제는 감정으로 가득한 문장들을 적었어요. 오늘 아침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행복했다. 조 선생님과의 대화는 따뜻했고 학생들의 눈빛에서 호기심을 보았다. 은서에게 편지를 쓰며 그리움을 느꼈다. 그리고 이제 알았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창밖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더 선명하고 더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제만 푸는 천재가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온전한 사람으로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심을 담은 해외 감동 스토리, 감동 올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